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 넘게 나와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이 하루 평균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등의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된 첫 주말에도 대형 쇼핑몰 등에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일반인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을 보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사찰은 문제없고 검사에 대한 세금 수집은 불법이냐며 검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 한 채가 6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건축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바닷물을 통한 코로나 감염을 막겠다며 어획 작업과 소금 생산을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대형마트 매장이 들어서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시장 음식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매출을 높이는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현장, 경제를 보다에서 전합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504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유입을 빼도요, 486명입니다. 확실히 국내에서 바이러스가 매섭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지만 이 확진자 수만 보면 전국 2.5단계로 직행을 해도 급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방역 시계가 거꾸로 가는 이유는 뭘까? 이 감염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일상 감염이 특징입니다. 곳곳에서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 여지없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터져 나옵니다. 전남 육군 상무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새로 확인됐죠. 닷새나 의심 증상을 놓치면서 확진자는 17명까지 확 늘었습니다. 또 충북 제천에서는 겨울 김장하러 일가족이 모였다가 청주, 대전, 경기도 화성, 또 강원도 영월까지 오늘로 25명까지 전염된 게 확인됐습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거리 두는 것 말고는 일상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그보다 앞서 모든 연말 모임과 회식을 다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복에 반복을 할 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만이 현 위기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올해 마지막 분수령입니다. 끝내 미뤄둔 연말 모임 오늘이라도 취소하고요. 귀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최후의 보루로 국민 협조를 부탁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 확산세를 못 잡으면 당장 수능을 앞둔 학생들 또 자영업자들 고통이 커질 게 분명한데 곳곳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쇼핑몰 입구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은 오후 내내 만차입니다. 의류 매장과 푸드코트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매장 앞 휴게 공간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고객들이 몰리자 일부 매장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50명 인원 빠지면 이때 들어가시고 네, 인원제. 주차장에 관광버스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잠시 후 발열 검사를 마친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임시총회를 위해 모인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보니 조합 측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수백 명 이상 모였지만 방역 수칙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 버스 한 대에 20명씩 나눠 탄 뒤 TV로 임시총회를 지켜보고 순서대로 의결권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한꺼번에 모인 게 아니라 차로 20명씩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그러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여기.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관광 명소들도 연말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방역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급적 모든 연말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또 밤 9시면 수도권 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데도 연말이라 그럴까요? 술자리도 모자라서 음주운전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차가 아니니까 술 먹고 몰아도 괜찮겠지 착각하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것도 법을 어기는 겁니다. 김재혁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신사역 사거리. 투명 가림막을 쓴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잠시만요. 주시는 거 아니고요. 지난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모임과 술자리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어젯밤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습니다. 영상 정지입니다. 이제는 9시면 이제 못 먹으니까 술도 많이도 안 먹었어요. 연말 모임 이런. 그렇죠. 지금 코로나 이래갖고 길게는 못 마시고.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음주 단속입니다. 지금 킥보드도 음주 단속 대상이 되고 마스크 내려주시고. 실제로 어제 서울 강남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인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남성이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킥보드도 많이 타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음주하시고 타시면은 무조건 단속이 되시니까 절대로 음주하시고 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2달 동안 매일 장소를 옮겨가며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해 직무정지 또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상황을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추 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장관 본인이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간부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할까 봐 아예 결재란에서 빠진 간부도 있었습니다. 패싱, 다시 말해서 장관 의견과 다르면 모두 건너뛴 것 아닌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절차 논란은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청구를 두고 법무부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요 간부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직무정지, 징계 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고 당시 혁신행정 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공문에 심 기조실장은 결재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혁신행정 담당관이 직속상관인 기조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10여 명도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나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유혁 감찰관이 반대하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직속 상관인 감찰관을 건너뛰고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진 게 맞는지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과연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갈까요?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 집행 정지 신문은 겨우 이틀 남았습니다. 재판부는 과연 추 장관, 윤 총장 어느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까요? 신문이 열릴 서울행정법원에 취재 기자가 미리 나가 있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신문이 다가올 월요일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재판부는 모레 오전 11시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을 벌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이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각 변호인을 선임하고 의견 준비에 한창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서궁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집행정지 신문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설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 장관이 선임한 이옥형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변호한 바 있습니다. 수 장관은 당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신문 당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결론을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결론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가 적절한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따로 다루게 되는 만큼 긴 법정 싸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판사 문건입니다.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도 이게 불법 사찰이다 아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불법 사찰로 봐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회부 정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판사 문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앞서 법원에서도 판사 사찰 논란 때문에 홍역을 앓은 바가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는데요. 네. 당시에 적용했던 혐의 중에 하나가 현직 판사에 대한 사찰이었고 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면서 검찰이 아주 강도 높게 수사를 했는데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를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게 됐다고 약간 좀 얄궂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평판조회랑 사찰은 좀 미묘하게 다른데 어디까지가 사찰, 특히 불법 사찰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98년도 판례 보면요. 대법원은 옛 국가보안사령부 사찰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당시 불법 사찰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네. 법령의 직무 범위를 규정해놨는데 이걸 벗어나서 정보 수집을 했거나 평소 동향을 감시하려고 했거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거나 미행이나 탐문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4가지입니다. 2018년 판례도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다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위법한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 혹은 예외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한 기준들을 참고해서 짚어보면 어떨까요? 네, 이번에 공개된 그 판사 정보 문건을 만든 곳이요.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입니다. 보통 범죄에 대한 첩보를 모으고 그 첩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부서인데요. 법무부는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판사 성향에 대한 정보는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판사 분석을 잘하라는 거는 법학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다. 또 미국에서는 대형 법률 사이트만 보더라도 판사의 학력과 경력은 물론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이 판사에 대해서 남긴 평까지 모두 공개돼 있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조사하느냐도 문제지만은 정보 수집 방식이 적법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네, 윤석열 총장과 대검찰청은 도청이나 미행 같은 불법은 없었고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정리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평, 그러니까 세간의 평가 부분에서 모 판사를 놓고 어떤 특정 연도에 무리를 야기한 법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무리 야기 법관이라는 거는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만든 명단인데요. 이 명단을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해와서 불법으로 활용해서 문건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지속성도 짚어봐야 됩니다. 법원 기준에서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거 사찰이라고 봤었는데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대검찰청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일회성으로 한 번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반면 법무부는 문건에 기보고 사항, 그러니까 이미 보고했던 사항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만든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건을 놓고서도 법무부가 확보한 문건과 윤 총장 측이 확보한 문건의 표현 차이도 있다 보니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거든요. 모레 법원이 이걸 두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하라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거친 표현을 쓰면서요,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기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역겹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인들이 텔레비 틀어놓고서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고 오시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추 장관의 조치들을 일반인 상식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도 거론했습니다. 과연 추미애 법무장관이 독단으로 그러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적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사전에 조금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손익 계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치주의가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릴레이 시위에 대해 판사 사찰을 한 검찰 앞으로 가야 했다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의 역겹다는 말에 대해 인격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라고 왜 청구하겠는가?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은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 차원에서 판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검사와 판사를 갈라치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은 불법 사찰로 기관장의 임명 시기와 임기 등이 적힌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로 낙인을 찍은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판사 사찰 의혹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판사 사찰 의혹 제기로 검찰과 법원을 편가르기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과 법원의 갈등 조장은 이들을 의도적으로 분열시켜서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판사들은 불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판사는 검찰을 이용해 사법적 패수사를 밀어붙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법원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법원이 분노해 윤 총장 비판에 가세하겠지라고 추미애 장관이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판사들은 관심이 없다면서 정치인들의 행태에 짜증이 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만든 판사 자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사찰이다 등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과 법원 사이 갈증을 일으켜 윤 총장 징계와 수사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여론예랑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나왔고요.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대통령의 말이 뭐가 됐나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네. 문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 했던 말들이 현재 정치 상황과 결부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발언과 현재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그 문 대통령하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비유가 되는데 박 대통령을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점 때문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 즉 불통이 박 전 대통령과 닮았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이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통을 안 한다고 비판했었죠. 그렇죠. 취임 때는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과거 문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했던 SNS 글을 소개하면서 당신의 정치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 부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또 돌아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 직접적인 표현을 안 썼어도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문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부메랑은요. 인사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두 25명의 국무위원이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명됐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2배가 넘고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는 국무위원 임명 강행을 이렇게 비판했었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황교안 총리 후보 인준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과 불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정부 탓을 했고 지금 제도 탓을 한다. 국민의힘 회의장에도 이런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또 돌아왔어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회의장 모습인데요.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적혀 있죠. 박근혜 정부 당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끝에 물러나자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SNS에 올린 글인데요. 최 전 총장 사례를 현재 윤 총장 상황에 빗댄 겁니다. 또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말한 청와대 집권여당 권력형 비리도 수사하라, 이 글귀도 등장했습니다. 과거 문 대통령 발언을 현재의 문 대통령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건데요. 네. 여권 입장에서 보면 말꼬리 잡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남다르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믿어보자로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최근 무려 67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막혔으니까 매수자는 엄청난 현금을 동원했을 테고 또 엄청난 세금도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석해봤더니 집값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린 거였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한 지 40년이 넘은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6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종전 신고가를 찍은 8월보다 2억 원, 1년 반 전보다는 15억 원이 뛴 겁니다. 강남권의 또 다른 이 아파트는 지난 16일 107제곱미터짜리가 2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권의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수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거래량만 늘어난 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몇 억씩 올라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면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평소 대비했을 때 2배에서 많게는 한 3배 정도 거래가 된 거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조합 설립이 최근 실현 가능성을 보이면서 아파트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시행 전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동의를 80% 넘게 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법 개정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 거래가 늘면서 몇 달 사이 1, 2억 원씩 올려 다시 내놓거나 아예 계약을 미루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기대 심리로 가격이 더 오른 게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규제하다 보니까 시소가지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결국 강남권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규제가 해결책 없이 아파트값만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적에서 동지로 이번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경제를 보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1975년 지어진 강원 삼척시의 전통시장. 평일 낮인데도 1층 점포에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평범한 전통시장처럼 보이지만 시장 한가운데 한 대형마트의 초저가 전문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4년간 공실이었던 곳에 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은 겁니다. 대형마트 전문점이 시장에 생긴 건 1년 전. 처음엔 상인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시장 매출을 끌어올린 공신이 됐습니다. 매출이 한 20% 이상 이제 올라갔죠. 마트나 이런 데 가시던 분들인데 여기를 오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전통시장을 경유해 가시면서 이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시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이곳 마트에선 시장에서 파는 신선식품을 팔지 않습니다. 또 도서관이나 장난감 대여점을 시장에 지어 젊은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2층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음식점 이런 데도 일부러 뭐 또 잡수로 또 젊은 분들과 같이 합류하니까 너무 좋지요. 주로 50대 이상이 찾던 시장은 고객 연령층이 20대에서 4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현재 주변에 이제 카페, 음식점 이제 뭐 갈만한 데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그런 구역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생기면 무조건 가야겠다. 자주 옵니다, 자주. 이런 상생 스토어는 전국 전통시장 15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오후 1시 경기 오산시의 한 시장 곳곳에서 배달 알림이 울립니다. 장보기 주문 확인 요청. 돈가스부터 반찬까지 시장 상인들이 배송센터에 직접 준비한 먹거리를 가져다 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통시장이 포털 사이트와 협업해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거의 매출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축 떨어졌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곤 있어요. 왜냐하면 좀 직접 와서 사가시는 것보다 또 안전하게 저희가 배송할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 물건이 따뜻한 게 그대로 온다. 전통시장의 신선함이 어디 집어도 온다. 너무 좋다는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물품을 집에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어 반깁니다. 마트는 배송 같은 것도 많이 요즘에 많이 하니까 시장에서도 뭔가 활성화되면은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백화점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감자, 한우, 오징어까지 강원도 우수 특산물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크기가 작은 거 이게 팔기가 어려웠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난 처음인데 이런 거는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농가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이렇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양보를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그 파이를 키우는. 경제를 보다 박정서입니다. 환율 떨어졌다고 M1 환전상을 처형하고 바닷물로 코로나19가 돌까봐 소금 생산까지 막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통치 행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단순한 소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내놓은 분석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평양을 비롯해 해산, 나선 등 외부 물자가 반입된 도시들을 줄줄이 봉쇄한 북한. 지난 8월 물자 반입 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하고 지난달에는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습니다. 김정은이 약간 좀 비이성적 대응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과잉 분노 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다. 또 바닷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겠다며 어로 활동과 소금 생산을 금지했습니다. 국경 봉쇄 외에 의료적 대응 수단이 없다 보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상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자기의 통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국경 봉쇄 후 경제난도 심해졌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식료품 가격은 4배 치솟았고 장마당은 침체됐습니다. 조금만 장마당이 흔들려도 이 대중적인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전뿐만이 아니라 식량 가격 조작이나 환전 이런 장마당의 어떤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지난 여름 수해 등 3중고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뒤집기 힘들다는 초조함 때문일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버럭하고 삿대질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대선에 패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여일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자리. 대선 승복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승복 여부를 거듭 묻는 기자를 향해 발끈합니다. 고압적인 태도로 삿대질도 합니다. 미성숙해 보이는 대응을 꼬집는 합성 사진들이 SNS를 달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기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 will. Certainly I will. And you know that. 구체적인 승복 기준과 시점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하루 만에 SNS를 통해 바이든은 8천만 표가 사기나 불법으로 얻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다며 사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뒤집기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가 바이든 당선인을 승자로 선언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캠프 측이 낸 소송은 연방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며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캠프 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정치의 품격이 떨어지니 국회의사당이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립니다. 대만 얘기입니다. 돼지 내장이 날아다니고 정치인들은 난투극을 벌였다는데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양동이에 담긴 돼지 내장물을 쏟아내고 단상을 지키던 사람은 상대를 향해 집어던집니다. 대만 국회의사당 바닥은 순식간에 축산물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몸싸움하던 사람들은 바닥에 뒹굴고 사람들 위로 내장물이 날아다닙니다. 대만 정부가 의회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허용 정책을 발표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겁니다. 拖了10次的议事规则，这怎么算？要算谁的？所以我希望说，我们真的是回归理性。 4년 전 정권을 잡은 민진당은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포함된 돼지고기와 생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 수출 장벽을 없앤 겁니다. 来猪进口政策，你在野的时候反来猪。 执政了就护来猪。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5만 명 넘는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这是一个有毒的药品根本就对我们人体危害非常甚大。
对社会的危害非常巨大，我们不希望知道这些东西。 락토파민이 함유된 사료는 안전성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기준치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지난해까지 봉사단체의 부팀장으로 보육원 등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돌봤던 청년, 미성년자를 포함해 100명 가까운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입니다. 조주빈의 삶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봉사청년과 추악한 성범죄자, 그리고 이제 치밀했던 20대 청년의 잔인한 연극이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다른 성범죄자들보다는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떤 점이 인정됐을까요? 네, 보름 후면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2008년이죠. 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했지만 징역 12년형만을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였는데 조주빈에겐 1심 법원이 징역 40년과 함께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인 범행이 아니라 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을 범죄 집단, 범죄 조직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라는 공동 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무원만 20명인데요.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와 회원관리, 돈 인출까지 철저히 역할을 나눴다는 겁니다. 네. 네, 비슷하게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다크웹의 손정우의 경우였는데 여기는 1년 반 정도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개인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직이다라고 본 건데 그럼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범행 목적은 돈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돈 때문에 이걸 저지르다가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가지지 못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이런 식으로 욕망 충족이 된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위에 군림하고 유명한 사람들 좀 현혹시키고 위협하고. 이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이 이 성착취물을 브랜드하려고 했다.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끔찍합니다. 네, 피해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찍은 영상이라는 이른바 시그니처를 남기려고 했다는 건데요.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성착취물 브랜드화를 통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다는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던 게 어떤 회원들이 가입을 했을까 과연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는가 회원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 들었거든요. 네, 박사방에는요 무료 회원방 그리고 유료 회원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방에 들어가려면 회원들은 등급에 따라서 20에서 150만 원을 가상화폐로 지불합니다. 가상화폐로. 네, 범죄 수익만 이렇게 해서 1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그제 재판에선 가담 정도가 큰 유료 회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7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유료 회원 100명은 물론이고 경찰이 찾아낸 무료 회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범죄인 거예요. 해외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요. 네, 외신들도 앞다퉈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영국 BBC에서는요. 조주빈의 경우에 징역 40년도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40년도 가볍다. 네, 왜냐하면요. 해외에선 특히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영국에서는요.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에 종신형에 처해지고요. 지난해 미국에선 아동 상대로 해서 성착취물 100여 편을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내렸는데 징역 60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중국에서는요, 헬멧 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은 아니고요. 왜 그런지 성일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시장에서 헬멧을 쓴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只要您看了房，开发商的系统就会把你的人脸、手机号以及所有来访记录进行绑定。 첫 방문 즉시 계약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5천만 원 가까이 집값 할인 혜택이 주어지자 방문 기록이 저장되지 않도록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살펴보는 겁니다. 중국에선 이미 일상이 된 얼굴 인식 장치는 도로 한복판에서도 교통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因为这样可以大家自己监督自己的行为，然后把自己的行为放到大屏幕上以后，有一些这个不好的一些事情，它就会自己规避掉。 아파트 단지까지에도 안면 인식 장치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휴대전화로 분리수거 시스템에 얼굴을 등록했는데요. 베이징에는 이렇게 얼굴 인증을 통해서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장도 생겨났습니다. 那这比较方便，但是经过那个人脸识别以后，你往这一站，它那个自动也开了，把垃圾往里一投就行了。 하지만 얼굴 인식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直接用人脸识别，你什么证都不用，这个其实也是一个非常可怕的事情，很隐私的行为在里边。 얼굴을 인증해야 주문한 상품을 받아갈 수 있다고 안내한 택배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았습니다. 如果别人用你的人脸去付款了怎么办？因为有的支付宝它 실제 수천 명의 얼굴 사진이 단돈 몇백 원에 거래되고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D 打印就可以制作出来一个精度尚可的一个人脸面具了，头套也是同样的制作原理。 항저우에선 본인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한 공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현실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급격히 추워진 오늘 겨울의 성큼 다가선 듯했죠. 내일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3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요. 찬 북서풍이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으로 내일까지 서해안과 충남 북부,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며칠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지만요. 수능일에는 심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일요일에도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